2019년 1월이었죠. 충남 서천에서 그 30억 자산가인 60대 남성이 집에서 아주 뭐랄까 기이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네네. 만세 자세로 누워 있었다고요? 네, 만세 자세로 누워 있고 손목은 청테이프로 묶여 있고 얼굴은 또 위도수로 가려져 있었어요. 아, 근데 주변엔 혈흔이 아니라 케첩이랑 마요네즈가 뿌려져 있었고요. 참 이상하죠. 네,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그 이면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 현장 상황만 보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허벅지 뒤쪽에 여러 군데 찔린 상처, 또 머리에는 둔기 손상, 목 졸린 흔적까지. 네, 이게 단순 강도 사건하고는 좀 달라 보여요. 특히 케첩을 뿌린다거나 라텍스 장갑을 물에 담가둔다거나 하는 행동은요. 네네. 범행 현장을 일부러 꾸며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그 스테이징으로 보이는데 어딘가 좀 어설퍼요. 어설프다. 네. 그리고 또 얼굴을 가리는 행위, 언두잉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보통 피해자랑 아는 사이거나 어떤 감정적인 연결이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 심리가 있군요. 네. 스테이징과 언두잉이 같이 나타난다는 점이 범인의 좀 독특한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하네요. 수사가 시작되면서 단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피해자 마지막 통화 상대가 50대 여성이었어요. 네. 근데 정작 본인은 피해자를 전혀 모른다고 했고요. 아,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더 의아한 건 피해자 신용카드가 사망 추정 시점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막 사용된 기록이 나온 겁니다. 아, 카드 사용 내역이요? 네, 익산 편의점에서 양말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안, 일산, 서울, 김포까지 금은방, 식당 그냥 자기 카드처럼 아주 태연하게 썼더라고요. 와, 카드 사용 내역이 그렇게 광범위하고 또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 특히 여러 도시를 막 돌아다녔다는 건 네, 혼자 한 범행보다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좀 강하게 보여주죠. 각자 다른 데서 카드를 썼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공범 가능성? 그리고 부검 결과에서 나온 코랑 기도 속 고춧가루 성분 이것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 고춧가루요? 그건 왜? 이건 정말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려고 했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드러내는 걸 수 있거든요. 중요한 단서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와, 끔찍하네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됩니다. 사건 당일 밤에요. 피해자 집 근처 CCTV에 한 8분 간격으로 가방을 든 남자 2명이 들어갔다가 아, 2명이요? 네, 그리고 새벽녘에 같이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장면이 딱 잡힌 거죠. 그게 결정적이었군요. 네, 그래서 경찰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사건 발생 나흘 만인 1월 6일에 부산에서 용의자 중 한 명인 31세 남성 손 씨를 검거합니다. 부산에서 잡혔군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방화, 폭행 전과가 있었고 치료 감호 경력까지 있었어요.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이었고요. 아, 출소 5개월 만에. 검거 당시에 가방을 보니까 칼, 망치 이런 거 말고도 좀 뜬금없지만 장난감 수갑 같은 게 나왔고 장난감 수갑이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서천 사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용카드도 또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 카드까지. 손 씨는 검거 직전까지도 서울하고 부산 마사지 업소 같은 데서 추가 범행을 시도했었죠. 네, 맞아요. 보안이 좀 취약한 노인분들이나 업소를 노리는 패턴 자체는 연쇄강도 살인범의 특징을 일부 보이긴 하는데, 네. 근데 자료들을 보면 그의 범행 수법이나 증거 인멸 시도는 상당히 좀 어설프고 충동적으로 보여요. 아, 치밀하진 않았군요. 네, 치밀한 계획범이라기보다는 좀 모방하는 측면이 강하고 특히 그 장난감 수갑 같은 소지품은 사건의 기이함을 더하죠. 그런데 이 손 씨 입에서 더 충격적인 자백이 나왔습니다. 서천 사건 바로 전날인 1월 5일에요. 인천에서 80대 노부부까지 살해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천 노부부까지요? 바로 전날? 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와, 근데 손 씨는 이게 다 혼자 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34세 남성 임 씨라는 공범이 아주 깊숙이 개입했다는 건데요.
공범 임 씨. 네. 출소하고 나서 마사지사 구인 광고를 보고 만난 사이인데 그 임 씨가 먼저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나누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아, 임 씨가 먼저. 네. 심지어 범행 도구 구매 링크까지 보내주면서 계획하고 부추겼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고춧가루 사용법도 임 씨한테 배웠다고 진술했고요. 와, 이건 정말 심각한 심리적 조종, 그러니까 그루밍 범죄의 양상을 딱 보여주네요. 그루밍이요? 네, 임 씨는 손 씨의 그 불우한 환경이나 아버지에 대한 불만 같은 걸 정확히 파고든 거예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임 씨가 손 씨한테 뭐 넌 킬러가 되어야 한다, 천재니까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 계속 범행을 부추기고 망상을 강화시킨 정황이 아주 뚜렷해요. 손 씨 정신과 치료 전력까지 알면서도 이걸 악용한 거죠. 정말 악질적이네요. 임 씨는 재판에서 자기는 협박을 당했고 손 씨가 진짜 살인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을 했어요. 뻔한 변명이죠. 그렇죠. 근데 수사 결과 이 둘이 심지어 손 씨의 어머니와 고모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 추가 범행 계획까지. 네. 결국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손 씨에 대해서는 조현형 성격 장애 같은 정신질환은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은 아니었다고 판단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개선의 여지도 언급하긴 했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을 더 크게 본 거죠. 네, 그렇죠. 임 씨의 경위는 1심에서 30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40년으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아, 형량이 늘었군요. 네, 직접 살해에 가담한 정도는 약할지 몰라도 손 씨를 사실상 조종하고 추가 범행까지 부추긴 그 책임을 아주 무겁게 본 판결이에요. 그렇죠. 조종한 책임. 특히 법원은 임 씨가 손 씨의 그 정신적인 취약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면서 이걸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을 결정적인 양형 사유로 봤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실행범과 또 뒤에서 계획하고 부추긴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진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겁니다. 네, 한 자산가의 그 기이한 죽음에서 시작된 사건이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취약했던 한 인물이 다른 사람의 교묘한 조종에 넘어가서 연쇄살인마로 변해가는 그 비극적인 과정을 보여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서천의 첫 살인에서 그치지 않고 인천 노부부 살해 그리고 또 추가 범행 시도까지 계속 이어졌죠. 네, 손 씨 개인의 어떤 불우한 배경이나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이걸 또 악용한 임 씨라는 존재가 맞물리면서 정말 끔찍한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재판부 역시 손 씨의 개인사나 치료 가능성 같은 걸 고려는 했겠지만 네. 그래도 3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의 무게를 외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자료들을 보면서 당신께서 한번 곱씹어볼 지점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취약성을 파고들어서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 그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네,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만약 손 씨가 사회나 주변으로부터 조금 더 일찍 좀 제대로 된 관심과 지원을 받았다면 이 비극의 연쇄를 혹시 막을 수 있었을까요?